여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 미각의 소유자였던 뉴욕의 한 총괄 셰프가 미각을 잃어버려 좌절하던 중 한국 라면이 이 보물 같은 일을 선물했습니다. 서양판 대장금 셰프가 큰 괴로움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과연 한국 라면이 어떤 역할을 한 건지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베르토 산체스이고 저는 뉴욕에서 한 레스토랑에서 총괄 셰프로 일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음식의 맛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유럽의 아름다운 오래된 도시에서 자랐는데 우리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통적인 요리법을 전수해 왔어요. 저는 우리 가족의 레시피를 가지고 뉴욕 한복판에 산체스 다이닝이라는 제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모두가 제 음식을 좋아했어요. 음식 평론가들은 제 요리에 대해 놀라운 리뷰를 썼어요. 심지어 유명인들도 제 레스토랑 예약을 위해 몇 주씩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약 8개월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토마토 소스의 맛이 예전 같지 않거나 디저트가 조금 싱겁게 느껴지는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수프에 소금을 더 넣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곧 저는 소금의 맛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됐어요. 설탕도요. 매운 것도요. 마치 누군가가 제 입안의 모든 미각을 꺼버린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제 미각이 돌아왔기를 바라며 깨어났어요. 주방 카운터에 있는 레몬을 집어베어 물고 그 신맛이 제 혀를 자극하기를 기다렸어요. 단지 혀에 느껴지는 액체의 감각만 있을 뿐 맛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제 문제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딸 카밀라에게도요. 자신의 음식을 맛볼 수 없는 셰프라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어요. 기억에 의존해서 요리했고 항상 해왔던 방식 그대로 정확하게 레시피를 따랐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공황 상태였어요. 마침내 저는 미각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유명한 의사인 존슨 박사를 찾아갔어요. 여러 검사 후에 그는 심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신경성 미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미각세포는 괜찮지만 당신의 뇌가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변화가 필요해요. 저는 마스터 셰프였어요. 제 요리 방식은 완벽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고치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저는 주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매우 매운 고추들, 아주 짠 국물들, 병에서 직접 짠 달콤한 꿀. 그러나 종이를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전화가 울렸어요. 요리학교 시절의 오랜 친구이자 경쟁자인 리처드 코펜이었어요. 알베르토, 어떻게 지내? 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들어봐, 한국에서 진행되는 요리 교환 프로그램이 있어. 3개월 동안 서양 요리 멘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추천했어. 저는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한국 음식? 김치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그건 그냥 매운 발효 채소잖아. 내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겠어? 저는 음식에 대해 매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 요리 전통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었어요. 한국이나 일본의 음식은 단순하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향신료 범벅이나 발효된 채소들일 뿐이라고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저의 정교한 유럽 요리에 비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제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레스토랑 평론가들이 제 요리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한 평론가는 제 유명한 리조또가 이상하게 싱겁고 영감이 없다 고 썼어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일해온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어떤 것이라도 해야 했어요. 아빠, 어느 날 저녁 제 딸 카밀라가 제가 맛을 느낄 수 없는 음식 접시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완전히 다른 것을 시도해보는 건 어때요? 전혀 몰랐던 외국의 음식 같은 거요. 카밀라는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와 달리 그녀는 모든 종류의 요리 스타일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지난번에 리처드 아저씨가 말씀하신 한국 여행이요. 거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아빠와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 둘 다에게 모험이 될 거예요. 저는 딸의 희망찬 얼굴을 보고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작은 가능성의 불꽃을 느꼈어요. 좋아, 마침내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갈 거야.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진짜 유럽 요리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만 가는 거야. 이 여행이 음식, 요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바운드하며 착륙했고 저는 창문 밖으로 대한민국 서울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뉴욕과 너무 달라 보였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이상한 글자들이 적힌 표지판들, 곡선 지붕의 건물들, 그리고 저와 닮지 않은 사람들의 군중들. 제 마음속에서 이 여행은 그저 제 미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일 뿐이었지 무슨 대단한 모험은 아니었어요. 산체스 씨? 공항 출구에서 우리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는 박미정이라고 해요. 요리 교환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예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보다 항상 더 적응을 잘하는 카밀라는 즉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박 씨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차로 안내하며 계속 말했어요. 서울 요리 아카데미는 여러분과 요리 전통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대하고 있어요. 서울은 대조적인 도시였어요. 초현대적인 유리 건물 옆에 있는 고대 사원들, 사람들과 자동차로 가득 찬 분주한 거리들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공원들. 밝은 광고들이 디지털 스크린에서 도처에 번쩍였어요. 내일 다른 셰프들과 학생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박 씨가 설명했어요. 환영하는 의미로 간단한 한국식 백반을 준비했어요. 편하게 드시고 오늘은 쉬세요. 시차 적응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카밀라가 짐을 푸는 동안 저는 작지만 현대적인 우리 아파트를 서성거렸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실수야. 마음을 여세요. 아빠, 카밀라가 말했어요. 보세요. 한국 음식이에요. 부엌 카운터에는 작은 접시들이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반찬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발효된 채소들, 양념된 고기들, 작은 전들, 그리고 다양한 소스들이 있었어요. 카밀라는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씩 먹어보며 저에게 맛을 설명했어요. 저는 그저 접시 위에서 음식을 이리저리 밀었을 뿐이었어요. 어차피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무기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요리 아카데미에 도착했어요. 현대적인 주방과 교실이 있는 세련된 건물이었어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약 20명의 셰프들이 큰 시연 주방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깔끔한 흰색 셰프 코트를 입은 키 큰 한국인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는 아카데미 원장인 김현수 셰프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배우기 위해 참여해주신 셰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 셰프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동안 저는 주방을 살펴보았어요. 장비는 제 레스토랑처럼 최고급이었어요. 산체스 셰프님. 김 셰프가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당신의 명성은 여기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탈리아 요리 기술에 대해 배우게 되어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우리의 한국 전통 요리 시연을 관찰하시겠어요? 저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셰프들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발효 기술을 시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정밀함과 관심은 특별했어요. 그들은 김치와 같은 발효된 채소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수백 가지의 맛 노트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발효는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김 셰프가 설명했어요. 한국 음식은 인내심과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요. 유럽에서는 발효된 것이 아닌 신선한 재료를 선호합니다. 저는 꽤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즉시 제 말을 후회했어요. 왜 저는 그렇게 방어적이었을까요? 그때 젊은 한국인 학생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카밀라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총명한 눈과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체스 셰프님,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김치 발효가 당신이 고급 이탈리아 치즈를 숙성시키는 방법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두 과정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한 맛을 발전시킵니다. 그녀는 무례하지 않았고 목소리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은 이수민, 우리의 가장 재능 있는 학생 중 한 명입니다. 김 셰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물론 그녀가 맞았어요. 치즈 숙성은 제가 깊이 존중하는 통제된 발효의 한 형태였어요. 왜 저는 한국의 발효가 어떻게든 다르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날 저녁 카밀라는 우리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자고 했어요. 아빠 봐요. 저 식당엔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분명 맛있을 거예요. 그곳은 테이블이 단 6개뿐인 작은 장소였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작은 스토브에서 요리하는 노인 여성을 볼 수 있었어요. 다른 곳으로 가자. 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카밀라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어요. 이리 와요, 아빠. 이것이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잖아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니 식당은 따뜻했고 냄새가 놀라웠어요. 노인 여성이 올려다보며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묻지도 않고 그녀는 면이 있는 2개의 큰 국 그릇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신기해하는 표정으로 멍하니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유명한 최할머니 라면 가게예요. 옆 테이블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한 젊은 남성이 설명했어요. 그녀는 4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최고의 국수 수프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은 테이블을 잡을 수 있어서 운이 좋네요. 최할머니는 앞에 2개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놓았어요. 국물은 풍부한 금갈색이었고 면, 돼지고기 조각, 채소, 그리고 완벽하게 익힌 계란이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카밀라는 즉시 먹기 시작했어요. 오 세상에, 아빠, 이거 정말 놀라워요. 국물이 너무 복잡해요. 분명 몇 시간 동안 끓였을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었어요. 어차피 맛을 느낄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저는 국물을 조금 홀짝였어요. 감사의 말을 가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잠깐 동안 맛이 느껴졌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힌트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금방 사라졌어요. 저는 서툰 모양으로 젓가락을 잡은 상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제 미각이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뇌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빠, 괜찮으세요? 카밀라가 제 충격적인 표정을 알아차리며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희망을 품거나 제 상태를 설명하고 싶지 않아 재빨리 말했어요. 이 수프는 흥미롭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의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친숙한 유럽 요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피하고 싶었던 소박한 한국 국수집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여기서 배울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 다친 마음이 제 문제의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희망이요. 서울 요리 아카데미에서의 2번째 주는 퓨전 요리 도전으로 시작했어요. 김 셰프는 우리가 짝을 이루어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 명의 한국인 셰프와 한 명의 국제 셰프가 짝을 이루어 서로 다른 요리, 전통을 결합한 요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제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김 셰프가 클립보드를 보며 말했어요. 알베르토 산체스 셰프와 함께 일하게 될 사람은. 그는 잠시 멈추고 방을 둘러보았어요. 이수민 씨입니다.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저는 첫날 저에게 도전했던 자신감 있는 젊은 학생과 함께 일해야 했어요. 여러분은 2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3시간 내에요. 김 셰프가 설명했어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누구의 요리가 더 좋은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민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산체스 셰프님, 저는 이탈리아 파스타에 한국의 맛을 결합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즉시 그녀의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싶었어요. 파스타는 이탈리아 요리의 중심이며 신성한 것이에요. 이미 완벽한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최할머니의 국수 가게에서 경험했던 맛의 순간적인 느낌이 생각났어요. 아마도 여기서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기꺼이 들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스스로 놀라며 물었어요. 수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신선한 파스타를 만들 때 반죽에 한국 재료를 일부 넣으면 어떨까요? 그런 다음 이탈리아와 한국의 레시피를 결합한 소스를 만들고요. 다음 3시간 동안 우리는 나란히 일했어요. 수민은 발효된 콩 페이스트가 숙성된 파마산 치즈처럼 토마토 소스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파스타 반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녀는 한국 요리에 사용되는 박하와 약간의 아니스 맛이 나는 허브인 들깨 가루를 넣자고 제안했어요. 일하면서 저는 수민의 아이디어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탈리아 요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 전통 사이의 연결점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의 5가지 맛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어요.
달콤한 맛, 신맛, 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이요. 수민이 소스를 조정하면서 설명했어요. 이탈리아 요리는 어떤가요?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도 균형을 추구해요. 비록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지라도요.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각 팀은 자신들의 요리를 발표했어요. 어떤 조합은 이상했고 다른 것들은 훌륭했어요. 우리 차례가 왔을 때 수미는 우리의 창작품을 설명했어요. 들깨를 넣은 신선한 파스타, 발효된 콩 페이스트로 풍미를 더한 토마토 소스, 그리고 파마산 치즈와 말린 생선 조각으로 마무리했어요. 특이하네요. 다른 셰프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김 셰프는 한 입 먹고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스타의 식감이 훌륭하고 소스는 두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맛을 느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작은 한 입을 먹었어요. 하지만 국수 가게에서처럼 저는 맛에 스쳐가는 속삭임을 느꼈어요. 신선한 토마토, 발효된 페이스트의 깊은 감칠맛, 들깨에서 나오는 허브 향. 그것은 거의 즉시 사라졌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어요. 고마워요. 발표 후 저는 수민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수민 씨의 아이디어는 훌륭했어요. 그녀는 제 칭찬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저는 셰프님이 그것들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날 오후 늦게 김 셰프는 한국 요리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대신 저는 실제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는 한국 요리가 침략, 기후변화, 문화교류에 적응하면서 수천 년에 걸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했어요. 한국 요리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장하고 변화해 왔어요. 김 셰프가 설명했어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 생각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항상 전통을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봤어요. 셰프로서의 제 정체성 전체가 제 유럽, 유산에서 온 진정한 요리 기술을 보존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어요. 하지만 만약 전통이 보호해야 할 박물관 작품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주말 카밀라의 제안으로 김치 만들기에 대해 배우기 위해 쿠킹 클래스를 방문했어요. 저는 김치를 먹어본 적도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저 매운 양배추일 뿐이라는 저의 편견 때문이었어요. 클래스 키친에 도착해보니 낯익은 외국인 셰프들과 수민 씨도 보였어요. 강사는 김치가 하나의 요리가 아니라 다양한 채소, 해산물, 양념으로 만든 수백 가지 변형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녀의 할머니가 그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요. 강사가 조심스럽게 배추 잎을 씻을 때 수민이 통역했어요. 강사는 잎을 씻는 방법, 각 잎마다 개별적으로 소금을 뿌리는 방법, 그 다음에 씻어서 한국배, 마늘, 생강, 고추, 발효된 해산물로 만든 페이스트로 양념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며 보여주었어요. 그 정밀함은 제 아버지가 저에게 완벽한 리조또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던 방식인 인내심, 재료에 대한 존중, 세대를 거쳐 전해진 기술을 생각나게 했어요. 김치 준비를 마쳤을 때 강사는 서로 다른 발효 단계의 김치 항아리를 보여주었어요. 어떤 것은 단 하루 된 것, 다른 것들은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난 과정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각각의 작은 맛을 보게 하며 수민을 통해 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는지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그것들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신선한 김치가 밝고 바삭하다면 오래된 버전들은 깊고 복잡한 맛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요. 제 미각이 작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카데미에서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을 했어요. 한국 절임 기술 시연 중에 저는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온도가 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셰프는 환한 미소를 짓기 전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죠, 산체스 셰프님. 기꺼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서울 요리 아카데미에서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교실 뒤쪽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보통 열정적인 학생처럼 질문하고 메모를 하며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제 미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 순간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있었어요. 때로는 몇 초 동안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때는 짠맛이나 감칠맛이 잠시 제 미각을 깨웠다가 다시 사라지곤 했어요.
이런 순간들은 작은 선물 같았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것과 언젠가 완전히 되찾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한 상기였어요. 좋은 김치의 비밀은 레시피가 아니라 느낌에 있어요. 최할머니가 그 주에 세 번째로 그녀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동행한 수민이 미소를 머금고 번역해 주었어요. 느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수민을 통해 그녀는 설명했어요. 제가 음식을 만들 때 저는 누가 그것을 먹을지 생각해요. 그들이 맛을 볼 때 지을 미소를 상상해요. 음식은 마음의 언어예요. 당신은 혀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녀의 말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미각 장애가 있더라도 단지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요리한다면 저는 여전히 의미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프로그램의 최종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 각자는 우리가 배운 것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수민에게 다시 내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우리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의 불고기와 이탈리아의 리소토 레시피를 결합한 요리를 개발했어요. 소고기를 각종 양념에 마리네이드하고 중불에서 고기 겉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신속하게 구워서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올리브유, 버터, 양파, 마늘로 풍부한 맛을 낸 크림 소스에 육수를 넣으며 뭉근하게 볶은 크림 리소토를 만들었어요. 리소토 위에 불고기를 올린 후 김치 국물 약간의 참깨와 생크림을 더한 소스를 뿌려 마무리했어요.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 기법이 결합된 만큼 재료의 신선도와 조리 타이밍에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느라 수민과 저는 정신이 없이 요리에만 몰두했지요. 최종 발표 당일 아카데미의 시연 주방은 현지 음식 평론가들, 다른 셰프들, 심지어 몇몇 유명인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긴장이 됐어요. 평가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제가 배운 것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수민이 먼저 우리 요리를 설명하게 했어요. 그녀는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도 두 전통을 모두 존중하려고 했던 방법을 설명하며 기술과 맛의 융합에 대해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3개월 전 저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어요. 저는 시작했어요. 저는 제 유럽 요리 전통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어요. 저는 틀렸어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전통이 시간 속에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세계의 모든 요리는 우리가 충분히 겸손하게 귀 기울인다면 우리가 공유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 미각 장애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전히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취약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이 요리와 문화에 대한 제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우리 요리를 맛볼 때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들의 얼굴은 감사의 표정으로 밝아졌고 그들은 친숙하고 예상치 못한 맛의 완벽한 균형을 칭찬했어요. 우리는 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창작물을 맛보는 짧고 영광스러운 순간 동안 제 완전한 미각이 돌아왔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맛볼 수 있었어요. 참깨의 고소함, 불고기의 감칠맛, 소스에서 느껴지는 발효의 복잡성까지.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순간은 지나갔고 제 미각은 다시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2주 후 카밀라와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아빠, 레스토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카밀라가 물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것을 바꿀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산체스 다이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 기술과 맛을 가미한 전통적인 이탈리아 요리를 특징으로 하는 메뉴를 새롭게 디자인했어요. 저의 단골 고객 중 일부는 그 변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몇몇은 심지어 제가 진정한 요리를 망치고 있다고 불평했어요. 이건 이탈리아 음식이 아니에요. 한 음식 평론가가 썼어요. 맞아요. 저는 인터뷰에서 대답했어요. 이건 제 음식이에요. 제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야기하는 음식이에요. 놀랍게도 레스토랑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독특한 맛의 조합에 흥미를 느꼈어요. 이 이탈리아와 한국 퓨전 요리에 호기심을 가진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제 미각은 다음 몇 달 동안 점차적으로 계속 돌아왔어요.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좋았어요. 하지만 심지어 아무것도 맛볼 수 없는 날에도 저는 최할머니의 말을 기억했어요. 당신은 혀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카밀라는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에 영감을 받아 한국과 이탈리아 요리 기술 모두에 초점을 맞춰 요리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저는 최할머니의 레시피를 사용하여 간단한 라면 한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서울의 향기와 변화의 기억을 담고 있을 때 저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우리를 집에서 멀리 데려가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오는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